안녕하세요. 응급실 당직을 서거나 혹은 운전을 할 때 귀가 심심하면 이 채널의 사연을 듣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한 대학의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2명 있어요. 쌍둥이죠. 제가 30살에 의대에 들어가고 의사가 된 것도 이 두 녀석 때문이었죠. 학력고사. 요즘 말로 하자면 수능을 접수하러 갈 때 거기 사람들이 놀라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학원 선생님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수능을 보시려고? 의대에 가고 싶어서요. 저의 말을 들은 접수자들은 피식 웃으면서 접수를 해주더라고요. 왜? 이 나이에 의대를 꿈꾸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인가? 그래서 그렇게 다들 피식피식 웃으면서 나를 비웃는 건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오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대 가서 의사가 될 거야. 내가 내 두 아들을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을 의사가 되어서 갚을 거야. 마음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다시 시험을 치고 대학을 간다는 말에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 나이에 대학도 좋은 곳 나왔으면 그냥 좋은 데 취직해서 살지. 왜 갑자기 늦바람이 들어서 대학을 준비한다고 그래? 의대를? 의대는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알아? 명문대 나온 애들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난리치는 게 의대야. 심지어는 재수종합반에 상담을 하러 갔을 때도 저의 나이를 듣고는 피식 웃으면서 여기 있는 국어쌤 나이가 26살이에요. 당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존댓말 쓰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엄청 자존심 상할 텐데. 내가 재수학원 원장만 2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장수생들은 보면 초반에는 열정이 가득한데 나중에 갈수록 열정이 떨어져서 결국엔 다들 망하더라고. 나는 얼굴만 보면 딱 크게 보여.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에 등록한다고 하면 우리야 돈 벌어서 좋지만 나는 반대인데. 다들 저의 용기를 비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4번의 시험 끝에 결국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고 보란듯이 지원해서 지방의 모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많은 나이로 신입생이 되었을 때 다들 저에게 어떤 계기로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냐고 물었지요. 형은 어떻게 의대에 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적은 나이도 아니고 4번이나 시험 보면서 끈질기게 도전한 거면 정말로 강렬한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그러게요, 오빠. 우리도 엄청 궁금해요. 우리끼리 오빠가 전에 무슨 일 했는지 유추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말에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했어요. 나 원래 아이가 2명 있었어. 쌍둥이 아들이었지. 네? 에? 그게 무슨... 진짜요? 다들 엄청 놀랬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아이가 2명 있었어요. 쌍둥이였고 아이 엄마는 애를 낳고 나서 임신 합병증으로 3년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사망했거든요. 애 엄마는 저와 만날 때도 165cm에 몸무게는 45kg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마른 여자였습니다. 원래부터 면역력이 안 좋아서 장인어른이 산을 다니면서 뱀이며 약초며 다 캐와서 보약을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가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생리를 안 해. 뭐? 그게 진짜야? 아내가 임신 소식을 말해준 거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아내 몸이 안 좋고 자궁도 약해서 임신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됐다는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거지? 어떻게 이런 행운이 오게 된 거야? 의사는 아무래도 산모 건강도 그렇고 혹시라도 출산을 하다가 산모께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시면 쌍둥이 중에 한 명은 말끝을 흐리면서 지울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엄청 사이가 깊고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저는 난 만약에 아이가 생겨도 당신을 1순위로 사랑해주면서 살 거야.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나에게는 큰 기쁨이거든. 그리고 그 대상이 당신이라서 더 좋고. 그래서 아이가 없어도 나는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결혼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버린 쌍둥이는 저에게 선물과도 같았지요. 정말로 매우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선생님, 저 어떻게든 이 아이들 지키고 싶어요. 선생님도 제 몸 상태 알잖아요. 저 몸이 안 좋아서 임신하기 힘든데 저에게 쌍둥이가 생긴 건 정말로 크나큰 축복 같아요. 아내는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2번의 기절, 응급실로 가서 산부인과와 외과,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가 총집합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쌍둥이를 꺼내고 아내는 혼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사실은 저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과 코스를 밟았고 인생에서 실패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스펙이고 돈이고 뭐 허울이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부장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아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래도 나중에 몸이 좋아져서 자네가 회사에 돌아올 수도 있으니 내가 휴직 2년 신청해 주겠네.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서라도 끊어오게나. 하지만 아내의 병투병 기간은 3년을 넘었고 저는 중간에 결국 퇴사를 해서 받은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아내의 병수발하는 데 썼어요. 제발 아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못할 게 없더라고요. 전 재산을 다 가져다가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끝내 눈을 감게 되었고 핏덩이 같은 쌍둥이 아들과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남은 애들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면 나는 어쩌라고. 제발 당신, 제발.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지만 죽은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밥 달라고 징징대는 2 아이들. 아들 얼굴에서 아내의 얼굴이 보이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저의 얼굴을 본 친척들은 아이고, 우리 동원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살도 쪽 빠지고 이를 어쩌면 좋아. 그래도 산 사람은 산 사람이니까 살아야 하지 않겠어? 동원아, 밥이 안 넘어가도 꾸역꾸역 먹고 뭐라도 항상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야. 아빠가 무너지면 네 쌍둥이 애들은 누구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쵸. 그런데 힘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결국 저는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시골로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다가는 아내 생각 때문에 저도 미칠 것 같았거든요. 새소리가 들리고 뒤에는 냇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골로 가니까 마음도 조금은 안정을 찾고 애들도 좋아했어요. 아빠, 이사 와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 천국이야. 아까 옆집에서 사는 할머니가 우리한테 고구마랑 감자도 주시고 엄청 재밌어. 애들은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그래도 애들이 낙천적이라서 참 다행이었죠. 너네들이 기분 좋다고 하니까 아빠도 힘이 나네. 그래, 오늘도 너네들 보면서 아빠 힘내며 살아야지. 시골로 이사와서 걱정됐는데 그래도 너네들이 뛰어놀고 오디도 따먹고 휘파람도 불고 나물도 따서 아빠한테 반찬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빠는 뿌듯하다. 여기서 우리 세 가족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도시에서 온 저희 가족은 시골살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이야, 강대리가 퇴사하고 귀농한다는 건 들었는데 이렇게 좋고 한적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진 몰랐네. 부럽다. 의리 있는 동료들 덕분에 밭 가는 날이 오면 다들 내려와서 저를 도와주고 그래도 다들 묵묵히 제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로서는 엄청 감사했죠. 덕분에 쌍둥이 아들들한테 크게 손 쓰는 것 없이 애들도 잘 자라주었고 운이 좋아서 인심 좋고 인성 좋은 동네에 자리를 잡아서 품앗이 하듯이 아이들을 편하게 키웠습니다.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했고 다들 나이가 지긋하니 젊은 저희가 귀농을 하니까 자기 일인 것처럼 도와주시려고 하고 좋아하셨죠. 그렇게 그 시골에서 산 지 몇 해가 지났을 때 애들도 제법 시골살이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말 안 해도 산을 타서 놀기도 하고 지네들이 밥 해먹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 심심할 일도 없고 잘 노는 듯 보였어요. 아빠, 우리 계곡에서 송사리 좀 잡고 올게요. 에이, 안 된다. 엊그제 비가 와서 계곡물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위험해서 안 돼. 오늘은 들어가지 마.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물 확인하고 왔는데 계곡물 많이 불지 않았어요. 벌써 외부인도 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조심조심해서 놀아. 조금이라도 물 불어나는 것 같으면 바로 도망쳐야 한다. 알겠니? 네, 알겠어요, 아빠. 저는 아이들을 믿고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팔뚝으로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오늘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말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먹구름 때문에 해는 들어간 지 오래고 점점 빗방울은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밭일 못하겠다. 빨리 계곡에 가서 애들 보고 나오라고 해야지. 저는 시골 생활을 오래 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금방 날씨를 보고 애들이 미리 계곡에서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긋하게 걸으면서 계곡으로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새찬이가 뛰어오는 겁니다. 옆집 할머니 외손주였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쌍둥이가 세연이를 구한다고 계곡에 뛰어들었다가 계곡 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쓸려갔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세연이를 구한다니? 제 사촌 동생이 겁도 없이 계곡 깊은 곳에 가서 수영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빠졌거든요. 그걸 보고 쌍둥이들이 뛰어들었고 세연이는 다행히 물가로 나왔는데 그때 계곡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서
쌍둥이들이...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저는 미친 듯이 뛰어서 계곡에 갔습니다. 엊그제 내린 물 때문에 산 위에서 고인 계곡물들이 바위가 떨어지면서 와르르 밑으로 떨어진 거고, 밑에 있는 계곡의 하류에서 놀고 있던 제 아들들이 그 물에 바로 휩쓸려 내려가 버린 것이었죠. 송사리가 보일 만큼 맑은 물이었던 계곡은 어느새 성인 남성의 턱끝까지 올라찬 탁한 물이 되어 있었고, 누구나 그쪽으로 접근하면 다 집어삼킬 듯이 어마어마한 빠른 물살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목청이 다 쉬도록 아이들을 불러봐도 애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뒤늦게 온 구급대원들이 아버님,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십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장비 채비하고 물 안에 들어갈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구급대원들은 로프를 설치하고 로프에 매달려서 물을 수색해 보았지만 발견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곡 상류에서 참외 먹던 할아버지가 물에 쓸려서 사망하고 그 시체를 건진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3일 뒤 계곡에 있는 물이 빠지고 그때 쌍둥이 중에 첫째 아이의 옷이 발견되었어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이의 시체도 발견되었지요. 아빠 두고 이렇게 가면 어쩌라고. 니네 때문에 아빠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데 대체 어쩌라고 아빠 두고 떠난 거야. 엄마 떠나고 너네까지 떠나면 나는 누구 보고 살라고. 가슴을 부여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은 발견했지만 막내 아들은 신발만 발견되었을 뿐 그 어디에서도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급대원이 말하길 아무래도 강 하류 쪽이라 바닷물이 만나는 논진물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긴 한데 마음을 비우시는 게 바다로 들어간 시체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빠인 저의 억장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모든 게 아스러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둘째가 발견될 때까지 상을 치르지 않을 거라고 고집을 피웠지만 집안 어르신들은 이러다가 다 죽어. 막내도 좋은 곳 갔을 거야. 애들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장례 치르고 마음속에서 묻어버려. 결국 그렇게 저는 마지막 쌍둥이 아이를 찾지 못하고 시체 없는 장례를 치르고 말았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네를 지켰어야 하는데 시골에 이사온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날 밭일하느라 너희들을 돌보지 못한 내 탓 때문에 너희가 죽은 것 같고 너희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키고 낳은 아이인데 아빠인 내가 어리석어서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애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밥을 한 숟갈도 안 뜨고 눈을 감지도 못했어요. 잠도 못 자니까 사람이 제대로 생각도 못하게 되고 미칠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은 계곡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작정이었어요. 눈을 질끈 감고 바위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저의 뒤를 팍 잡더라고요. 죽어서 못하려고. 죽어서 하늘 가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애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힘이 들면 아득바득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 될 거 아니야. 저를 붙잡은 사람은 바로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옆집 할머니와 함께 펑펑 울었어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시험 공부를 한 거죠.
의사시험이요. 의대 입학생 애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형한테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저 약간 성숙한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게요, 오빠. 저희도 오빠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오빠. 의대생 동기들은 나이가 저보다 훨씬 어렸지만 다들 성숙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병원도 서울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나이도 있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서 로컬에서 개원해서 일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있어서 어느 과를 가도 다들 불편해했는데 딱 하나의 과, 응급의학과는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전문의를 따고 작은 시골 종합병원으로 가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응급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환자들은 아이고, 의사 선생님은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좋은데 왜 장가를 안 가세요? 얼른 장가 가야죠. 이러다가 세월만 흐르고 아이도 낳고 그래야죠.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제 속사정을 잘 모르는 환자분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었기에 그저 허허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렇게 매일 반복되던 나날들. 어찌 보면 무료하고 어찌 보면 따분하고 우울한 날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게 계속 아픈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제 자신도 피폐해지고 힘들거든요. 심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요. 어찌되었건 시간이 흘러서 머리도 하얘지고 나이 지긋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 시골에서 흔치 않은 응급 환자가 온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선잠을 자던 것을 멈추고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지요. 무슨 일이야? 교통사고 당해서 과다출혈로 오셨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한 상황이고 수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피검사 맡기고 왔습니다. 환자 얼굴을 살펴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피로 뒤범벅된 환자의 얼굴이지만 바로 저는 알 수 있었지요. 이 아이가 수십 년 전 잃어버린 계곡에서 사라진 그 아이라는 것을요. 왜냐면 저의 얼굴을 쏙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덧니까지, 등에 있는 점까지. 제가 손을 후들거리자 당직 선생님이 괜찮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휘저으며 내가 수술방에 들어가면 테이블 데스가 일어날 것 같으니 오늘 당직쌤이 수술방 들어가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 부르세요. 나 계속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저의 당황한 표정에 의료진들도 다들 의아한 얼굴을 보였어요. 그렇게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다행히 그 환자는 살아서 나오게 되었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잠깐 슈퍼에 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트럭이 그 환자를 못 보고 치고 갔고 신고를 했지만 시골이라서 119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출혈이 더 심해져서 쇼크가 온 거였습니다. 다행히 당직 선생님이 실력이 있으셔서 응급처치를 빠르게 했고 그 덕에 환자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방금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왔는데 환자가 조금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장애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정상인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느리고 지능은 10살 전후로 보면 된다고 해서 지금 그거 참고해서 환자 기록 히스토리 작성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의 보호자로 오신 분들을 찾아갔어요. 머리가 하얗게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죠. 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외손주이신 건가요?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 저는 그들이 아들이라고 주장하길래 이상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쌍둥이 아들이 계곡에 빠져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시체도 못 찾았고 슬리퍼만 발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시체가 없는 상태로 제사를 지내고 마음속에 묻어뒀는데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제 아들의 얼굴과 똑같았고 덧니랑 등에 있는 반점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그 할아버지는 그건 우리도 모르는 이야기요. 왜 남의 아들 과거를 궁금해하는 거요? 알 필요 없으니 병원에 누워있는 내 아들 살리기나 하이소.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상황이 아닌데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마치 비밀을 숨기는 사람들처럼 엄청 신경질을 냈어요. 폐렴을 앓고 있는 것인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콜록거리면서 가슴을 부여잡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알겠다고 한 뒤 고개를 숙이고 환자를 돌보러 갔죠. 24시간 그 환자의 곁을 지키며 맥박수랑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환자의 보호자. 아까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습니다.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아까 계곡 이야기, 사실 저 아이가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때 할아버지가 저에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 부부가 60년 전에 다 키운 아들 한 명을 계곡에서 보냈어요. 여름 휴가 나온 아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게 평생 한이 되어서 산 깊은 곳에 가서 꽁꽁 숨기고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연히 계곡 바위에 걸쳐서 숨을 깔딱이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우리 부부가 이기적이라서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해서 살리고 우리 아이로 키우기로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그리고 누가 우리 아이를 보고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주러 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죽은 아들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습니다. 어디 물가에 내놓지도 못하고 머리가 다쳐서 말도 잘 못하는데 애 엄마가 애 고치겠다고 언어치료 책 배워서 집에서 교육시키고 그리 키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아들이 된 줄 알고 한시름 놓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다치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그 아이가 내 아이 같다고 말을 하니까 순간 무서워서 부정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깜짝 놀라다 못해 아예 말을 못 이었어요. 내가 들은 게 정말인지 사실인지 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곡 바위 위에서 숨을 깔딱이던 아이를 거두어서 키우셨단 거지요. 돌아가신 아드님이 그리워서 그 아이를 친아들로 받아들인 거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양심에 찔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내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내 눈앞에 아들이 나타나니까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는 감사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우리 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숨이 넘어가기 직전 깔딱이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저의 반응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놀라셨고 두 분 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유전자 검사를 맡겼고 그 사이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출혈이 멈추고 수혈을 받은 아들은 눈을 뜨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원하게 되었어요. 계곡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지능이 낮은 아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저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일치가 나오자 저는 펑펑 울면서 그간의 고생한 세월이 눈앞에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힘들게 고생했는데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고독한 세월을 한 발자국씩 걸어갔는데 이제 나는 내 소원을 이루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에도 수십 번 더 죽을까 말까 고민하던 제가 진짜로 아들을 구하게 된 것이었죠. 그 후로 아들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어요. 저는 병원 일이 끝나면 그분의 집에 가서 밭일을 도와드리면서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아들은 아저씨 왜 우리 집에 맨날 놀러와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아저씨 좋아요. 의사 아저씨 맞죠? 나 살려준 의사 아저씨 맞죠? 그래, 의사 아저씨야. 아저씨 알아보는 거니? 뿌듯하네. 제가 아빠라는 것을 몰라보는 아들 때문에 뒤를 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저였습니다. 그렇게 2년을 3년 정도 지속하던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어요. 언어치료사와 신경과 그리고 외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아들은 물에 빠졌을 때 머리를 다쳐서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손상이 왔고 어릴 적의 기억을 되돌리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남은 삶에서 좋은 순간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그 전 기억이 되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응급의학과 과장 일을 그만두고 경기도로 올라가서 작은 로컬 병원을 개원해서 아들과 함께 근무를 했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아들은 저희 병원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맡았어요. 항상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긍정적인 아들은 서서히 저를 친아빠로 인정해 주었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제 나 아저씨,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참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은지 몰라요. 운명인가 봐. 아빠랑 너는 운명이란다. 네가 내 아들이야.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참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재밌게 받아치는 아들의 모습에서 찡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답니다. 나이가 반백이 되어서 뒤늦게 기적적으로 찾은 아들. 평생 응급실에서 진료하다가 늙어 죽으려고 했던 저의 신념은 이제 아들을 찾아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큰 짐을 진 채로 살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삐쩍 마른 사람으로 신경 안정제를 달고 살다가 기적적으로 아들을 찾으니 이제는 밥도 잘 들어가고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네요. 저를 오랜만에 본 사람들은 얼굴에 살도 붙고 너무나도 보기 좋아졌다고, 정말로 좋다고 하면서 안심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들과 함께 쌍둥이 큰아들이 묻혀있는 선산에 가기도 했답니다. 아들은 자기 형을 알아보기라도 하는 듯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무덤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보, 내 아들, 나 막내 찾았어.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니까 아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여기서 우리 아들 잘 키우고 보살피다가 갈 거니까 하늘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줘. 알겠지? 나 참 잘했지?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길 참 잘한 것 같아. 내게도 기적이라는 게 펼쳐지긴 하나 봐. 하늘이 나를 보고 감동받은 건가 봐. 참 신기해. 그렇게 하늘에 대고 외쳤습니다. 아들은 아빠, 왜 하늘에 말을 걸어? 하면서 철없이 저를 놀렸지만 저는 그런 아들도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것 같았던 막내 아들. 시체도 발견하지 못해서 제사를 치를 때 항상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는데 이제는 속이 시원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삶이라도 아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면서 살려고요. 모두들 여름인데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행복하셔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계곡 조심하세요. 물이 한순간에 불어가지고 악마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곳이 계곡이랍니다. 아마 계곡 근처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곡이 얼마나 빨리 물이 불고 범람하는지요. 저는 그 무서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을 맞아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우리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놀면서 여름을 함께 이겨내봐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